이런 가짜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매장 직원의 비웃음이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운동복을 입은 할머니는 그날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겪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백화점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과 행운이 찾아옵니다. 지난 가을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72살의 나이로 서울 강남에 있는 루미나 백화점 본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는데 제가 입고 간 차림새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민망하긴 했어요. 상의는 5년 전에 마트에서 산 운동복 재킷이었고 하의는 색이 바랜 면바지였습니다. 신발은 동네 산책할 때 신는 낡은 운동화였고요.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집에 좋은 옷들이 가득해도 외출할 때는 항상 이런 편한 차림을 고집했거든요. 며느리가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잘 안 고쳐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운동복 말고 괜찮은 옷도 많은데. 하지만 저는 늘 이게 편해. 나이 들면 편한 게 최고야라고 대답했었죠. 전쟁통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무리 형편이 나아져도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백화점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1층 로비의 화려한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한 명품관에는 명품 옷을 차려입은 여성들, 최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저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여기까지 왔지?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닐까? 청소하시는 분인가?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요즘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명품관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야, 여기 백화점에 진짜 이상한 할머니 있어. 운동복 입고 명품관에 오셨어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있으면 그 여성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3층에 도착하자 눈부신 명품 매장들이 펼쳐졌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했습니다. 각 매장마다 우아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고 고객들도 하나같이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매장인 마리엘로 향했습니다. 손녀에게 줄 선물이라 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매장으로 향한 거였죠. 마리엘은 프랑스의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었죠. 매장 입구에 서자마자 2명의 직원이 저를 발견했어요.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 박소희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남자 직원 김재현이었습니다. 박소희의 첫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저 할머니 왜 여기 오신 거야? 길 잃으신 것 같은데 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김재현도 코웃음을 치며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실은 지하인데 누가 안내를 잘못해드린 것 같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벨벳 소파가 놓여 있었으며 유리 진열장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박소희가 저를 막으려고 다가왔어요.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가방 보러 왔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박소희와 김재현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방이요? 박소희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여기는 마리엘인데요. 혹시 다른 층을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마리엘 가방 보러 왔다니까요. 제 대답에 두 직원의 표정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박소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혹시 2층 일반 브랜드 매장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어요. 고객이 가격을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다른 매장을 권유하다니요. 아니에요. 여기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저는 계속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재현이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가방들은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비싼 건 억 단위도 있고요. 마치 제가 가격을 모르고 온 무식한 사람이라는 듯한 투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두 직원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박소희가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구매하실 건가요? 장난으로 오신 거 아니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고객을 장난으로 왔다고 의심하다니요.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고객분들께 방해가 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김재현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모두 명품으로 치장한 우아한 여성들이었는데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직원들이 쫓아내려는 것 같은데? 여기 보안이 왜 이래?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하네.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정말 모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진열된 가방 좀 보여주세요. 저는 가장 비싼 가방이 진열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소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어요. 하, 어머님. 저기 있는 건 한정판 에디션이에요. 1억 2천만 원짜리인데요. 알아요. 그거 보여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박소희의 웃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사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실 건가요? 진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요. 이번에는 김재현이 나섰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손상되면 책임지셔야 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계속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럼 제 신용카드 한도나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말에 두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 신용카드 한도요? 죄송한데 저희는 신용카드 한도 확인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여기는 할머니가 오실 곳이 아니에요. 박소희의 말에 김재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머니 같은 분들은 보통 2층 세일 코너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때 매장 책임자로 보이는 이수진 과장이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샤넬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수진이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과장님, 이 할머니가 1억짜리 가방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박소희가 설명했어요. 이수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마리엘이에요. 혹시 다른 매장과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그럼 정말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이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은 대부분 재벌 부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할머니 차림으로는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는 거였죠. 제 차림이 어때서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그게. 이수진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여기는 어울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고객을 차림새로 판단하다니요. 그때 매장 안에서 쇼핑하던 한 부인이 다가왔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기요, 직원분. 저분 때문에 쇼핑에 집중이 안 되는데요. 빨리 내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인의 말에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다른 고객분들께 방해가 되고 있어요. 저도 고객인데요. 제가 방문했어요. 고객이요? 박소희가 비웃었어요. 할머니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시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뭘 사실 수 있겠어요? 김재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주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제가 필요한 전화를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강민재. 제 비서였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순간 매장 안의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지금 어디에 있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루미나 백화점 본점 3층 마리엘 매장으로 와줘. 그리고 법무팀 최 부장도 함께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응. 꽤 흥미로운 일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와줘.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수진, 박소희, 김재현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매장 안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회사 회장님이신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김재현이 급히 휴대폰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얼굴을 보고 혹시 유명인인지 찾아보는 것 같았어요. 박소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과장님. 어떡해요? 정말 이상해요. 조용히 해. 이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명품 부인이 다가왔어요. 저기요, 대체 무슨 상황인 거예요? 제가 쇼핑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하지만 이수진이 그 부인을 제지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흐르는 게 정말 더디게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확히 8분 후 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강민재 비서와 최영호 법무팀 부장이었어요. 회장님, 강민재가 저를 발견하고는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영호 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순간 매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수진, 박소혜, 김재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소개할게요. 저는 은성그룹 박명숙 회장이에요. 은성그룹.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였죠. 건설, 유통, 금융,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미나 백화점의 최대 주주였어요. 은성그룹.
이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는 이미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고 김재현은 완전히 말을 잃은 상태였어요. 강민재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응. 이 매장 직원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했어. 차림새를 보고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면서.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민재와 최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회장님을? 이수진이 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소희와 김재현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재야, 루미나 백화점 본점장한테 전화해줘. 네, 알겠습니다. 강민재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기 때문에 매장 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본점장님이십니까? 저 은성그룹 비서실 강민재입니다. 아, 강 비서님. 무슨 일이시죠? 지금 즉시 3층 마리엘 매장으로 오십시오. 박명숙 회장님께서 계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께서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2분도 안 되어서 본점장 한석훈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뒤에는 여러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는지. 한석훈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본점장, 이 매장에서 방금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말이에요. 한석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뒤에 있던 임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석훈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이수진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이수진 과장,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수진은 이미 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고객을 차별 대우했다는 게 말이 돼? 한석훈이 박소희와 김재현에게도 다가갔어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다니. 세 직원 모두 바닥에 엎드려서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본점장, 이런 일이 이 매장에서만 일어나는 건가요? 한석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직원들이 고객을 차림새로 판단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모욕을 주는데도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요? 한석훈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해당 직원들을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징계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제 차가운 말에 한석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민재야, 우리가 루미나 백화점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지? 35%입니다, 회장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줘. 경영진 교체를 논의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한석훈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요? 기회는 아까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네 직원들은 그 기회를 발로 찼죠. 매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호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래? 저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소까지 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제발요.
이수진이 더욱 절박하게 빌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희는 이미 정신을 놓은 상태로 울고 있었고 김재현은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끝까지 밀어붙일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민재야, 전국 모든 은성그룹 계열사에 공문 보내줘. 고객 차별 금지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나 백화점 전 직원 대상으로도 똑같이 교육해.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한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이 세 명은 저는 이수진, 박소희, 김재현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당장 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석훈이 즉시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제발요. 저한테는 이 일밖에 없어요. 박소희도 울부짖었어요. 회장님, 저는 이제 막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 잃으면 어떻게 살아요? 김재현도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어요. 회장님,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죠?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했죠? 세 사람 모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를 치러야죠.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석훈이 새 직원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직원증 반납하고 나가. 본점장님.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세 사람은 울면서 직원증을 내놓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박소희는 걷지도 못해서 다른 직원의 부축을 받아야 했어요. 매장을 나가면서 박소희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새 직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한석훈이 다시 저에게 깊숙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경영진 전체를 교체하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매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아까 보려고 했던 가방 아직 있나요? 그 1억 2천짜리? 한석훈이 급히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빨리 가져와. 새로운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져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방이었습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한정판이었죠. 이쁘네요. 이거 주세요. 네. 지금 바로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 극진하게 저를 모시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 VIP실에서 편하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가방이 포장되는 동안 저는 매장 안을 둘러봤어요. 아까 그 명품 부위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다른 고객들은 모두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포장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고급 쇼핑백에 담긴 가방을 건넸어요. 카드로 할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도 10년은 된 것처럼 낡아 있었는데 그 안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왜요?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블랙카드를 본 한석훈과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들도 이제야 제가 정말로 엄청난 부자라는 걸 실감한 것 같았습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저는 쇼핑백을 들고 매장을 나섰어요. 강민재와 최영호가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걸어갈게. 날씨도 좋고.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매장 직원들과 한석훈 본점장이 모두 나와서 인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는 강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내일 이사회에서 한석훈 본점장 경영평가 다시 해줘. 혹시 교체하시려고요? 아니, 오늘 대처는 나쁘지 않았어. 다만 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손녀 유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응, 지금 가는 중이야. 뭐 사셨어요? 목소리가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응, 가방 하나 샀어. 와, 어떤 가방이에요? 가서 보여줄게.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 집에 도착해서 유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유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화가 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줬지. 해고당했다니 잘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해고가 최선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특히 박소희가 마지막으로 빌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김재현은 노모를 모신다고 했고, 이수진도 이 일밖에 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저를 모욕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지게 한 건 너무한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뉴스를 켰어요. 루미나 백화점 명품관 직원 차별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성그룹 박명숙 회장이 소박한 차림으로 방문했다가 직원들에게 무시당한 사건인데요. 뉴스는 계속해서 사건을 보도했어요. 인터넷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명품관 직원들 진짜 너무하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다니. 당연히 해고당해야지. 대부분의 댓글이 제 편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고까지는 너무한 것 같은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망치다니. 경고나 정직으로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민재였습니다. 회장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응, 봤어.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며칠 후 저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네, 회장님. 혹시 그 새 직원,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강민재가 잠시 침묵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강민재가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이수진은 집에만 있다고 했어요. 다른 백화점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소문이 퍼져서 모두 거절당했답니다. 박소희는 결혼이 파혼됐어요. 약혼자가 뉴스를 보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김재현은 노모의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그날 저녁 유진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유진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할머니,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예요. 그렇긴 하지만 뭐예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변할 기회를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유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그 사람들은 할머니한테 한 짓을 반성해야 해요. 반성. 정말 하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보기로. 다음 날 강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이수진 주소 알아낼 수 있어? 네, 가능합니다. 왜 그러시죠? 직접 만나보고 싶어.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너도 함께 가면 되잖아.
강민재가 찾아낸 주소로 찾아갔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이수진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푹 꺼진 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수진이 저를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이었는데 정리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수진이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아서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보시다시피. 이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최악이죠. 다른 직장은 못 구했어요? 소문이 다 퍼져서.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줘요. 명품관에서 일했던 경력이 이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구나. 회장님.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더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서. 네. 이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해고까지는 너무했어요. 회장님.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망치게 한 건 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이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왔어요. 기회요? 내가 아는 회사에 추천서를 써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중하며 대하세요. 네. 약속합니다. 이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수진의 집을 나와서 박소희의 집으로도 갔어요. 박소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결혼이 파혼되고 직장도 못 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오셨어요? 박소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같은 제안을 했어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대신 다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박소희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어요. 마지막으로 김재현의 집에도 갔어요. 김재현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김재현이 저를 보고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집 안에는 노모가 누워 계셨어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계세요. 김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강민재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내일 당장 최고의 병원으로 모셔드려.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대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김재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몇 주 후 세 사람 모두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수진은 중견 백화점의 직원 교육 담당자가 됐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었죠. 박소희는 사회복지단체에 취직했어요.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은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으니까요. 회장님 덕분에 인생의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박소희가 말했어요. 무엇을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요. 맞아요. 김재현도 거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고객님을, 아니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해요.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차를 타든 상관없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게 내가 바랐던 거예요. 회장님.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희는 회장님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복수는 순간이지만 용서는 영원이거든요. 당신들을 평생 괴롭히는 것보다 당신들이 변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보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배웠습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날 이후로도 세 사람은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하러 왔죠. 이수진은 직원 교육 담당자로서 많은 신입 직원들에게 고객을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요. 박소희는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실천했어요. 김재현은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했고 그 덕분에 회사에서 최우수 사원상을 받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말했어요. 유진아, 이제 알았어. 진짜 승리가 뭔지. 뭔데요, 할머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거야. 그게 진짜 승리야. 유진이 제 팔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으면 용서 못했을 거예요. 처음엔 나도 화가 많이 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진짜로 변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몇 달 후 루미나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고객 차별 금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수진이 특별 강사로 초청되어서 자신의 경험담을 직접 들려줬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죠. 이수진의 강연은 모든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해요. 하지만 박명숙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강연을 들은 직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고 다시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 후로 루미나 백화점에는 고객 차별 관련 민원이 거의 사라졌어요. 모든 직원이 모든 고객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다시 루미나 백화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낡은 운동복을 입고요. 3층 명품관에 올라가자 모든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왔어요. 저는 다른 매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매장의 직원들이 저를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제 차림새와 상관없이요. 한 매장에서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그 아주머니를 VIP처럼 극진하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가방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변했구나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야, 루미나 백화점 정말 많이 변했더라. 네, 회장님. 고객 만족도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회장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신 덕분입니다. 올바른 선택.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수진, 박소희, 김재현이 변한 모습을 보면, 그리고 루미나 백화점 전체가 변한 모습을 보면 확실히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몇 년이 흘렀어요. 이수진은 백화점 교육 담당 이사가 됐어요. 전국의 백화점에서 그녀의 강연을 듣기 위해 초청했습니다. 박소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노숙자 보호소의 소장이 됐어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김재현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임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낡은 운동복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루미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유명해졌거든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요. 어느 날 한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강연해 달라는 거였죠. 저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 뭘까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어요. 카리스마입니다. 결단력입니다. 통솔력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렸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용서입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용서요? 그게 리더십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루미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새 직원을 해고한 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준 일까지 모두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났거든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더 비참해질 뿐이죠. 진짜 변화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회장님을 그렇게 모욕했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실수한 거라고요. 실수요? 네. 물론 큰 실수였죠. 용납할 수 없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실수는 실수예요.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지해서 교육이 부족해서 한 거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처벌이 아니라 교육으로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저는 이수진, 박소혜, 김재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지금 그 세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죠. 와!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만약 제가 그들을 그냥 해고하고 끝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평생 저를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겠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용서하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앞으로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할게요.
진짜 리더십이 뭔지 배웠어요. 그중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 해고하지 말고 바로 기회를 줄 걸 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있어요. 처음 해고했을 때는 속이 후련했어요. 복수에 성공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떤 후회요? 너무 심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 하는 후회요. 그래서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해고하지 말고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랬다면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 한번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벌을 받게 한 거죠. 하지만 그 벌이 영원하면 안 돼요. 적당한 시점에 손을 내밀어 줘야 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재가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강연 정말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회장님,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회장님께 배운 게 많아요. 나한테? 네. 저는 항상 일만 생각했거든요. 효율성, 생산성, 이익. 그런 것들만요. 하지만 회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재야,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야.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회사가 되고 나쁜 사람들이 모이면 나쁜 회사가 돼. 맞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건 교육과 용서야. 처벌만으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좋았어.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주더라. 당연하죠.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유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요. 넌 이미 그래, 유진아.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였으면 그 사람들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저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진아, 용서는 연습이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작은 것부터요? 응.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동료가 실수했을 때, 그런 작은 것들부터 용서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돼. 며칠 후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다음 주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네. 회장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축하 선물을 준비해야겠네.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이미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새로운 인생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박소희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제가 새로운 노숙자 보호소를 오픈했어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소희야. 회장님 덕분이에요. 회장님께서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도 방 안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김재현에게서도 소식이 왔어요. 회장님, 어머니께서 완전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루미나 백화점 한석훈 본점장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감사? 회장님 덕분에 우리 백화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객 만족도가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정말? 네. 모든 직원이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됐어요.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교육의 힘 덕분입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한석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직원들이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수백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회장님의 용서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다. 내가 한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 몇 달 후 전국적으로 고객 존중 운동이 시작됐어요.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자. 진정한 서비스는 존중에서 시작한다. 이런 캠페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수진이 그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어요. 저는 한때 고객을 차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용서받았고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 강연은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1년 후 정부에서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저에게 수여했어요. 시상식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객석에서 이수진, 박소혜, 김재현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날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회장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미워하고 복수하는 건 나 자신도 괴롭힐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용서를 선택하신 건가요? 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미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거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이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유진아.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착해, 유진아. 아니에요. 할머니만큼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성자 같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성자는 무슨.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만 선택의 문제일 뿐이야.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72살의 할머니였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었어요. 아니, 더 나아졌어요. 용서를 선택한 후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였을까? 사업을 시작한 건? 결혼한 건? 아이들을 낳은 건? 아니에요. 용서를 선택한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 그 선택 덕분에 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사회 전체가 조금 더 나아졌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낡은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이번에는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에이, 회장님이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장을 봤어요. 한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뭐야?
가게 주인이 급히 말했어요. 쉿, 저분은 은성그룹 회장님이야. 네, 저렇게 입고 다니세요? 그래, 항상 저렇게 검소하게 다니셔. 그리고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아니, 어떤 손님이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샀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천만에요. 시장을 나서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유진에게 전화했어요. 유진아,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래? 좋아요, 할머니. 어디서 먹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먹자. 내가 요리할게. 할머니가 요리하시게요? 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진짜 행복이 뭘까? 비싼 명품 가방, 화려한 백화점, 높은 사회적 지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냥 그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유진이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는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인생에서?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있지. 물론. 뭔데요? 아까 루미나 백화점 직원들을 처음부터 용서하지 못한 것. 해고시킨 후에 다시 찾아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랬다면 효과가 없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더 아쉬운 거야. 완벽한 답은 없는 것 같아. 유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 유진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은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이수진, 박소혜, 김재현이 나타났어요. 세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 후로도 저는 계속 낡은 운동복을 입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알아봤지만 여전히 똑같이 정중하게 대했어요.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서요. 그리고 저 역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며 대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추운 겨울날 길가에 앉아 계셨죠.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같이 식사하시죠.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천만에요.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천사 같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천사는 무슨.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사랑으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봉사활동을 했어요. 노숙자 보호소, 고아원, 양로원.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박소희가 운영하는 노숙자 보호소에도 자주 갔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나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야. 함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건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됐어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75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활동적이고 여전히 행복했어요. 이수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됐고 책도 출판했어요. 제목은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박소희는 여러 개의 노숙자 보호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김재현은 회사의 부사장이 됐고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세 사람 모두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바뀐 거야. 하지만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기회는 내가 줬지만 그 기회를 살린 건 너희야. 이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처벌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도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녀 유진, 그리고 이수진, 박소혜, 김재현까지. 이제 그들도 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할머니, 건배사 해주세요. 유진이 말했어요. 저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회장님. 모두가 함께 건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